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달이 돼가지고 3월 3일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31명이 미국의 이제까지의 전쟁 원칙 이런 것을 대폭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요구를 바이든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대통령의 정말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핵전쟁할 때 핵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혼자 행사하지 말고 나눠 갖자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제도, 또 대통령 정치,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프레지덴셜 폴리틱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약간 괴이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전쟁과 국제정치 15번째 강의를 하는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그것도 공화당이 아닙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31명이 대통령한테 핵 통제권, 그런 뉴클리어 코맨드 앤드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주 중요한, 전략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핵 통제권을 공유하자, 대통령 혼자 쓰지 말자, 2월 22일자 편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날은 또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로켓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 군인은 아니지만은 민간인 콘트랙터, 이렇게 군사 업무를 이제 계약을 받고 해주는 그런 민간인들이 있는데, 그 민간인 한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부상을 몇 명 당했는데, 부상당한 사람 중에 미국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이 공격을 받은 날, 무력 공격을 받은 날, 민주당 하원들이 대통령에게 핵 통제권을 나누어 갖자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언론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건강이라든가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고 미국 언론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그런 꽤 괜찮은 그런 언론가들, 그런 앵커맨들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2월 25일 날, 즉 미국이 공격을 받은 지 3일 만에 미국이 군사 공격을 다시 했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이 가서 시리아에 있는 반란군 기지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 무력 행사를 하였다 하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왜 나한테는 알려주고 하지도 않았느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알려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막 화가 났다라는 트위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당했는데, 미사일 공격을 당했는데 미사일을 날아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쏜 사람들이 후티스라는 무장단체인데, 바로 얼마 전에 바이든이 후티스는 테러리스트 그룹이 아니야 해가지고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빼줬던 바로 그 그룹이 이제 공격을 했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좌파의 꼭두각시다 그런 여론조사 나온 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론조사 쪽 말씀을 드리고 그랬죠. 바이든 취임한 이후에 아주 못한다가 아주 잘한다 보다 항상 앞서고 있다라는 그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가 바이든은 좌파의 허수아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언급했던 건데, 단 34%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도 음모론 비슷한데, 미국 민주당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일부러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카밀라 해리스 그 부통령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기획을 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그 미국의 좀 이상한 presidential politics, 뭐 대통령직이라는 거가 전부 정치인데 바로 그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부통령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그동안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를 대통령이 유고가 됐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헌법적으로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짧게 한 사람이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서 한 달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3월 4일 1841년 3월 4일 날 취임을 했는데 4월 4일은 딱 한 달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이던 존 타일러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사람은 4년 중에서 한 달 모자른 4년을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뭐 대통령이 되질 않아 가지고 그 10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한 달 만에 죽은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은 23대 대통령 중에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의 할아버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뭐 일가 친척들도 이제 있고 그런데, 바로 이런 식으로 그 한 달밖에 못한 대통령 때문에 4년 중에서 한 달 모자른 기간을 그 대통령 직위를 했던 부통령 존 타일러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바이든까지 46대 대통령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은 45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4년 한 다음에 지금 바로 말씀드린 그 벤자민 해리슨,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한테 졌고, 그리고 다시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이겨서 한 사람이 22대, 24대를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46대지만은 사람 수로는 45번째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존 타일러라는 사람이 10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그 미국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은 부통령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2조 1절 6항인데, 대통령직은 부통령에게 귀속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뭐 취임한다라는 말은 없대요. 그리고 대통령의 유고는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이제 헌법학자들의 그 다수설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다만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하는 임무를 부통령이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수설이었는데, 또 다른 일화는 뭐냐면은 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대통령 선출 준비를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그것도 아니다라는 이론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런 여러 논란 끝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이제 뭐 제도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라는 의미로 이 헌법 조문을 해석하고, 그래서 바로 그 존 타일러 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유고를 당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로 이제 됐습니다. 거기에 관한 그 재밌는 그런 뭐 분석들이 우리말로 된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화여대 조지영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 작고하셨는데, 헌법에 비친 역사 해가지고 미국 헌법을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해가지고 재미있게 아주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인용한 그 내용들이 거기서 이제 찾아낸 건데, 이 책에서. 그래서 관리자 성격의 부통령이 아니라 자녀 임기를 맡아서 하는 대통령직을 계승하는 그런 그 권한을 부통령이 갖게 되었다. 이것은 헌법 조문을
유연하게 해석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지 엄밀하게 해석하면은 대통령이 유고가 됐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말은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부통령 중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지금 현재 바이든까지 15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거의 한 3분의 1 되는 것이죠. 45명 중에 15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통령을 했을 때 자기 그 부통령의 직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미국의 2대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2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보면은 Gentlemen, I feel a great difficulty how to act. 여러분, 나는 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I am vice president. 나는 부통령입니다. In this, I am nothing.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But I may be everything. 그렇지만 나는 또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통령은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유고됐을 때 자기는 모든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건 막 참 이렇게 시니컬하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통령 출신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부통령으로는 2대 부통령입니다. 즉 존 아담스가 대통령일 때 부통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부통령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하찮은 직책이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영 교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영문을 찾아보니까 영문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영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 한 말이에요. The second office of this government.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두 번째 높은 직책은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is honorable and easy. 그러니까 부통령 직책은 대단히 명예롭고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The first는 이제 대통령직이죠. The first is but a splendid misery. 이것도 아주 참 용법을 재밌게 썼는데 splendid, 영광스러운, misery는 비참함이죠. 또는 불행,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통령직은 명예롭고 쉽죠. 그런데 대통령직은 명예로운 고통일 뿐입니다. 명예로운 비참함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마 제가 보여주는 흑백 사진의 그 인물을 아마도 처음 볼 겁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준비하느라고 처음 봤습니다. 존 가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아주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죠. 그 사람의 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통령을 8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부통령직은 야구장에서 그 투수들, 여러분 그 야구 시합 요새는 잘 못 봤는데 그 피처들이 계속 입을 우물우물거려서 침을 태태 뱉고 그런 장면은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통령직은 야구장에서 그 투수가 내뱉는 더러운 침만도 못하다라고 아주 그 참 부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을 8년이나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영어로 찾아보면은 not worth a bucket one piece. 이거 약간 좀 상스러운 말인데 그 피스를 그냥 오줌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오줌 한 바가지도 안 돼. 부통령 직책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단어를 바꿨대요. warm spit, 따뜻한 침, 그러니까 침 뱉을 때 그 스핏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야구 투수가 내뱉는 더러운 침만도 못하다 이렇게 그냥 알려져 있는데 미국 부통령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부통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몸이 불편해서 저 사람이 참 많이 그 도움을 줬고 그리고 본인은 하원 의장도 했던 그 꽤 알려진 정치가임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직을 저렇게 그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부통령직을 정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토마스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또 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강직증 환자 같습니다. 강직증 환자라는 거가 몸이 딱 굳어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의 환자를 강직증이라고 그래요. 그 강직증 환자 부통령은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진행되는 일을 그냥 바라다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신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어느 일부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 훌륭한 대통령 밑에 있는 부통령이 뭐 이렇다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한 말로 이렇게 인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냥 그 정신 다 멀쩡한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그렇다고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 나오는 사람이 딕 체니입니다. 딕 체니는 조지 부시 43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부통령이었는데 영향력이 가장 막강했고 부시 대통령을 이끌어간 정책이 외교 정책이 네오콘의 외교 정책인데 바로 네오콘의 수장 노릇을 한 사람이 딕 체니예요. 예, 그래가지고 딕 체니는 부통령이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고 돼 있죠. 요새 그 여러분 뭐 그냥 하나 참고할 거는 저 딕 체니의 바로 딸 중에 그 리즈 체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그 와이오밍 출신. 그런데 요번에 그 하원에서 트럼프 이제 두 번째 탄핵할 때 그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뭐 야단 맞고 다음번에는 2022년에 와이오밍 주에서 하원 의원으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요 바로 며칠 전에 그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이죠. 올란도에서 이제 미국 보수주의자들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그 리즈 체니는 미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먹고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그 혹독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최근에 와서 좀 그 임무가 생겼는데 1949년부터 겨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된 1960년에 겨우 백악관 옆에 행정 담당하는 건물을 하나 지고 거기에 부통령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일 때 그때 부통령 스피로 애군유 때 처음으로 행정부 예산 항목으로 부통령 집무실과 부통령의 활동비가 책정되었다. 그래서 부통령은 옛날에는 정말로 그 별 볼 일이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통령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죽기를 기다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 혹독한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그 영향력이 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선거 나갔을 때 당신 나랑 부통령 하지 않겠냐 러닝메이트로 이제 선발될 때 대부분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그 직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미국 부통령을 했다가 대통령 한 사람이 15명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로만 얘기한다면은 부통령이 된 사람은 뭐 언젠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참고하십시오.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인데 지금 제가 앞전에 음모론 비슷하게 미국의 민주당이 사실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조금 좀 허약하고 핸들링하기 쉬운 그리고 대단히 늙고 몸이 약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49대 미국 부통령입니다. 카밀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뭐 그 극단적인 평이 있습니다. 뭐 괜찮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이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정치적으로 저 사람은 이 못 쓰는 사람 뭐 나쁜 말로 하면은 정치적으로 창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언급도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그 이 평가를 받는데 하여간 저 사람은 뭐 재수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역사상 직책으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여성임은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자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을 뽑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남자가 아니다. 그리고 백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뽑았는데 저 사람은 아버지는 아프리카계고 어머니는 인도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미국 사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First African American이 아빠고 그리고 First Asian American이 엄마인데 저 사람은 두 개가 다예요. 첫 번째로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 첫 번째인 아프리카계 여성 부통령 뭐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얘기 나오는 그 얘기가 이제 하기 전에 미국 하원 의원들이 편지 보낸 거를 제가 그냥 뭐 편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쭉 한번 번역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편지 수신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Dear President Biden, 바이든 대통령께 해놓고서 그냥 뭐 영어 말고 한글로 쭉 제가 번역한 걸 읽겠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핵무력의 지휘 통제에 관한 결정 과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핵전쟁을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죠. 그 미국에서 이 합참 차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예를 들어 북한 예를 들면서 지금 북한 미사일이 ICBM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선제 공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비록 핵무기를 달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달았으면 미국으로 날아올지도 모르니까 그 바로 그걸 Command and Control of the Nuclear Weapons 핵무기에 관한 지휘 통제인데 오로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을 그 결정 과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대통령으로서 귀하는 두 가지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신성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국가보위 그리고 하나는 미국의 핵무력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귀하만이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가 민간인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간인이죠. 대통령이 핵을 쏠 수 있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한다는 그 미국에서 그 민주국가의 원칙이죠. 시빌리안 컨트롤이라는 원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과거 대통령들은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으며 요거는 그 밑에 이제 각주까지 달아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Fire and Fury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를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으며 또 다른 관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관리들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언제 얘기냐면은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이 그랬죠. 나는 지구를 다 깨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벽을 주먹으로 치고 뭐 그랬던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 슐레진저라는 미국 국방장관이 그 군인들한테 대통령이 핵무기를 쏘라고 해서 반드시 쏘지 말고 나한테 허락을 받으라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저 편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각주로 어떤 대통령이라도 핵 공격을 명하기 이전에 보좌관과 논의하겠지만 뭐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칙은 없답니다. 군은 명령이 전쟁법상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합의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이 쏴 그러면은 군은 그 쏴라는 명령이 전쟁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명령을 따르게 돼 있다. 바로 현 그 핵무기 핵전쟁 체제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현 체제에 내재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건 참 그 상상 밖의 일을 지금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건의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통령 하원의장 등 대통령 승계 과정에 있는 관리들이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에 동의해야만 할 것을 요구하며 연방위기관리처가 신속한 소통을 위해 이 관리들 즉 부통령과 이제 하원의장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요구사항은 국방장관의 핵공격 명령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무장관이 그 핵을 쏘라는 명령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의 동의와 국무장관의 동의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제 핵전쟁 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면은 국방장관이 지금 대통령의 명령이 밸리드하다, 맞는 명령이야. 그리고 법무장관이 이것은 법적으로 맞아. 그리고 합참의장과 국무장관도 합의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핵무기를,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쏘는 거를 First Use of Nuclear Weapon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First Use of Nuclear Weapon도
그것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선전포고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의회로부터 사전 특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사활적인 국가안보 사안에 의회의 지도자들이 항상 국가안보 관련 행정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하원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원의장하고 상원의장, 즉 부통령이 함께 토론한 다음에 핵을 쏠 것, 그리고 국방장관의 허락을 받을 것, 법무장관의 허락도 받을 것, 그리고 합참의장과 국무장관도 동의를 할 것, 그리고 의회에서 선전포고를 받을 것,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왜 대통령이 핵을 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지 조금 그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상원의원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핵군 측 핵 확산 방지에 대한 혁혁한 기여를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또 한번 지도력을 발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귀하는 미국 핵정책의 변화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핵 사용에 관한 그 유일한 권위, 그 대통령이 혼자 그 소울 오소리티라고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핵 통제 체제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Respectfully request, 존경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가지고 지미 파네타, 테드 류라는 두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파네타는 그 미국의 CIA 국장도 했고 미국 국방장관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테드 W 류는 바로 그 대만 출신의 미국 하원 의원입니다. 이거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이제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좀 사실은 모욕적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그 나머지 29명이 이름을 이제 연명해가지고 31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보낸 편지입니다. 대통령의 핵 통제권은, 지휘 통제권은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리고 이제 이 권한을 대통령 혼자 갖는 이유는 국가 사활의 순간이 너무나도 그 빨리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그같이 엄중한 권위를 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냐? 핵무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디시전 타임이 거의 없습니다. 회의할 시간이 없어요. 러시아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는 데는 10 내지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쏘는 것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30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한 거는 미국이 먼저 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미국이 먼저 쏘는 경우라도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30분이라고 보고서 이제 이런 모든 권리를 대통령한테 준 것이죠. 핵전략상으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 있는 바로 옆에 검은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도 뉴클리어 풋볼이 따라갑니다. 왜? 그만큼 엄중하고 바쁜 일이니까. 그런데 부통령과 하원의장이 뉴클리어 커맨드 앤드 컨트롤에 추가되면은 그럼 저 핵가방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멀리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가 있고 하원의장은 워싱턴에 있을 때 그러면 전화로 다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쏠까요 말까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되면은 시급한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를 저 사람들이 그 핵전략의 기초를 알고서 저런 요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여러 번 봤는데 항상 대통령이 가는 바로 옆에 이것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 저 초록색으로 된 책 보면은 The Direction of Duty라고 그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골프 칠 때 그 골프공 올려놓는 그 티를 입에다 이제 물고 있는 그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골프장에 갈 때도 그 가방을 들고 옆에 가서 골프장을 따라가면서 봤던 여러분이 로버트 패터슨이라는 공군 예비역 대령인데 저 사람이 이제 핵가방을 들고 다니던 장교입니다. 그래갖고 아주 바로 옆에서 몇 년 동안 클린턴을 관찰하고서 야, 이 사람이 참 직무유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어이가 없다라는 마음에서 저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소개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핵전쟁은 정말 그 분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말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이제 정말 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모든 옵션을 내놓고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A, B, C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뭐 A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참 그 힘든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최근에도 더 300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핵전쟁이 났을 때 그 미사일을 막는 부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뭐 보수 언론들은 특별히 그러겠습니다만은 왜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핵전쟁 권한을 공유하자고 저런 편지를 썼을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화면은 게리 프렌치라고 뭐 미국의 이제 군소 그 방송인데 수백만이 그래도 팔로워가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으로부터 그 핵전쟁 권한을 뺏어오겠다는 거는 조 바이든의 그 지적 능력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저 사람들이 알고서 그래서 그 핵 통제권을 맡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아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그 아주 뭐 이렇게 그거 음모론이야 그거 맞지 않아라고 페이크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니라 정말 그 미국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그 앵커맨들이라든가 그런 평론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도 나와요. 그리고 그 의문은 얼마 전에 캐나다 수상 프랑스 대통령한테 카멜라 해리스가 전화를 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캐나다하고 프랑스 정도 급에 되는 그런 미국의 우방국한테 전화를 거는 거를 부통령이 했다는 것은 그건 그럴 수 있다라는 말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옳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지금 대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의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니티라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앵커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폭스뉴스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눈으로 바이든이 노쇠하고 허약하며 인지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메인 언론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닥터 세바스찬 고르카라는 저 사람은 아주 그 유명한 그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이제 근무도 잠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코멘트한 겁니다. 폭스뉴스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백악관 그 2021년 2월 23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그날 바로 그 전날, 그 전전날인가 그랬죠.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50만 명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 어눌한 그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50만 명 맞군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바스찬 고르카라는 그 평론가 학자가 이 정도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자유세계의 리더가 아닌가라고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거긴 자유세계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게 괜찮은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해니티 쇼에서는 댄 본지노라는 또 여러분들이 그 얼굴 보면 혹시 그 미국 텔레비 자주 보는 사람 알 겁니다. 보면은 저는 흑인인 줄 알았는데 그 본지노라는 사람은 이태리계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욕 경찰 간부를 했고 그리고 시크릿 에이전트도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해니티 쇼에 나와서 자기가 시크릿 에이전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아직도 시크릿 에이전트는 비밀경호원이죠. 비밀경호원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정보를 줬다. 그런데 그 정보는 너무나도 놀라운 정보다.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동안은 그 의사의 치료를 받는데요.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제대로 임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아예 그 본진노라는 꽤 이 명성이 있는 그런 앵커가 샤인 해니티 쇼라는 거의 뭐 제일 유명한 그런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 당신 혼자 핵무기, 핵전쟁 이거 뉴클리어 커맨드 앤드 컨트롤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양보하시지 라는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의문을 얘기하고 지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숨기고 있는데 이런 은폐 공작은 안 된다 이겁니다. 본진호가 자기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은폐 공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 사상 최악의 은폐 공작일 것입니다. 그 은폐 공작을 영어로는 커버업이라고 그러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직책에 맞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이든이 나라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선출되지 않는 보좌관들이 하는 겁니까? 선출되지 않는 보좌관이라는 거는 부통령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급의 뭐 평론가라든가 앵커맨이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진호라든가 샤인 해니티 같은 사람은 그 책도 여러 권씩 갖고 있는 뭐 아주 대단한 식자급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댄 본진호라는 사람은 exonerated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 사건 몇 년 만에 이제 그 1차죠. 그 뭐 무죄로 판명 났을 때 그때 이제 책 한 권 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Follow the Money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오직 돈만 따라간다라는 그런 책을 썼고 그리고 샤인 해니티도 작년 8월 달에 이게 미국이 큰일 난단 말이지. 대통령 잘못 뽑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live free or die. 자유롭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의 그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예 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나와서 그 텔레비 그 쇼에서 바이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 간다라는 이건 아주 그 본질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커맨드 앤드 컨트롤 그러니까 그 군사력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더군다나 핵전력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평론가 아주 유명한 딕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평론가가 이제 바이든이 그 지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제 공개석상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그만 아주 골치 아픈 이슈가 하나 또 일어났는데 하원의원 31명이 편지를 보낸 날이 2월 22일이라고 그랬죠. 그날 미국이 공격받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격받은 데 대해서 3일 후인 2월 25일 날 미국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15 전투기들이 날아가 가지고 뭐 여러분 요 지도에 나오는 그 빨간 점 그 부분을 이제 폭격을 가했는데 폭격을 가하고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These strikes were authorized in response to recent attacks. 그러니까 최근에 저쪽 그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승인을 받은 보복 공격이다 그랬는데 These strikes were authorized. 이 공격은 승인받은 반격이다라는 뜻인데 여기 그 누구한테 승인받은지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은 공격인데 누가 승인을 했다는 소리냐라는 말은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원래 이런 것인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These strikes were authorized. 이 반격은 승인받은 반격이다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뭐 사진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오사마 빈 죽이는 날 그날 이 백악관에서 앉아 있는 사진들 봤습니다. 거기 부통령도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잭 포스비엑이라는 사람이 트윗을 올린 거예요. 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는 시리아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
있었다라고 백악관의 관리가 알려줬다. 카말라 해리스 was not informed prior to the Syrian bombing. 시리아 폭격하기 전에 아무런 그 얘기를 듣지 못했지. 그래서 and is very upset about being left out of the loop. 루프라는 건 이제 한 그룹이죠. 그 그룹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지. 라는 그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받아친 겁니다. Was Joe Biden informed? 바이든은 알고 있었나? 바이든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함축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부통령은 자기가 거기 적격 결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화를 냈다. 그 트윗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바이든은 알고 있었는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막스 아브라함스라는 사람이 조 바이든도 모르고 있었지. 현장에서 군인들이 그냥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을 주는 조 바이든 was not informed prior to the Syrian bombing. 시리아 폭격하기 전에 조 바이든도 몰랐어. 그래서 화가 나 있지. 그 디시전 과정에 빠졌다고. 대통령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 트위터가 100%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바로 카말라 해리스가 몰랐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라는 그런 그 트위터를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2월 27일 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또 받았는데 그 공격은 로켓포 날라오는 걸 로켓으로 또 쏴서 맞췄습니다. 요새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켓을 쏜 사람들이 후티스라는 족속들인데 바로 후티스라는 그 테러리스트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얘네들은 빼줘. 얘네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라고 했던 또 바로 정책의 그 에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신문에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이 텍사스를 방문했습니다. 2월 27일 날. 저것도 이제 방문했는데 왜 그렇게 늦게 가냐. 거기가 춥고 전기 끊어지고 그랬을 때 가야지. 온도가 다시 이게 20도씩 따뜻해진다며 가면 뭐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마스크를 2개를 썼습니다. 흰 마스크 하나 쓰고 그 앞에다 까만 마스크를 또 겹쳐서 이제 썼는데, 하여간 지금 그 사진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근데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시리아를 우리가 폭격한 것은 이란한테 까불지 마라고 경고한 거다. You can't act with impunity. 네가 못된 짓 했을 때 우리가 가만 놔둘 것 같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be careful, 조심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더 망설임이 없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언제라도. 공화당이 더 망설임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역사를 보면은 큰 전쟁 대부분은 민주당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그 전쟁을 마무리시키는 그런 당인데 최근에 부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부시 43대 또 부시 41대도 마찬가지죠. 그때 미국이 테러리스트하고 싸우기 시작한 시대가 돼가지고 공화당 대통령들이 전쟁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돼 있는데 미국 역사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들이 전쟁을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리고 개념상으로 국가주의자보다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싸움하러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아무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딱 한 달 지나자마자 지금 폭격을 명령을 하였다.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했을 땐 전부 다 비난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똑같은 일을 비슷한 상황에서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는데 이거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건 헌법이 보유한 권한인데 그 권한을 야당도 아닌 여당 국회의원들이 논아주십시다. 상원의장하고 하원의장한테 논아주세요. 상원의장은 당연히 부통령이죠. 이것은 공화당 사람들이 말하듯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조금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야? 그런 걸 속이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큰 일이지, 나쁜 일이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아무래도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그런 그것이 문제로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뭐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강의 전쟁과 국제정치 15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